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약간 다루기는 했는데 조금 내용을 좀 심화시켜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재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보충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정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차근차근 순서를 살펴보죠. 일단 재정 관리가 뭔가에 대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기관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법과 윤리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재정과 다른 부족한 자원을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재정관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재정 자원은 정부 예산이죠. 정부 예산과 복지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기금을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생활보호기금이라든지 의료보호기금, 재해보호기금, 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기금과 또 민간단체 및 개인을 통해서 재정자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재정관리 활동에는 기부금이라든지 모금, 교부금, 수수료 징수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의 적용을 현재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자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고요. 통제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재정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이죠.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지방정부 보조금, 그리고 이제 법인을 위탁받았으니까 그 재단의 지원금, 그 협찬 후원금도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잘 서달라고 기부금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니까 서비스 요금이 있고요. 또 뭐 수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재정 자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지사들이 나가면 재단의 사업 제안서도 제출해야 되고 정부와 계약 관계 맺기도 해야 되고 또 기부자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특별 행사를 조직하기도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정관리에서 보면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야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회계 처리하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 서비스가 도대체 뭔가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보조금에는 정보 보조금과 민간 보조금이 있어요. 정부 보조금은 지속적인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정부의 간섭으로 해서 업무량이 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량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민간 보조금은요, 민간재단이나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이제 받는 것인데 조직의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보조금은 정부로부터도 받기도 하고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기부금은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사적인 기여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액 기부에서부터 해서 억만장자 기부까지 정말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일정 금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연말에 되는 구세군 자선 단체 그 봉사대 나와서 모으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부금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는 것도 기부금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전화로 안내하기도 하고 개인을 방문하기도 하고
모금 캠페인 등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연말되는 그 공영방송 같은 것에서 이제 공익 광고를 통해서 모금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근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기부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종편방송 같은 데 보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단체 세이브 칠들이라는 것도 또 뭐 하고, 또 뭐 여러 단체에서 하죠. 그래서 방송에 이제 그런 모금 활동을 해서 기부자들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료는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인 시설과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일부분만 지불할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의 장점은 효율적인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서비스 산출에서의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공정하게 할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서비스에 대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피드백 받을 수가 있다. 자발적 요금이 지불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활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태도가 더욱 협조적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수립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별로 인해서 예산이 되는데,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6가지 순서로 설명을 하죠. 일단 예산 수립이 뭐냐, 일단 예산서부터 보죠. 조직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인 계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사회복지 예산이 운영되는 기간은 1회계연도 1년을 말하는데, 정부 회계연도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이제 3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이렇게 회계연도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예산은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 과정이라는 것이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요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가능한 걸 보여주는 귀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수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재정을 확보해서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아까 말한 대로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이 이제 재원 조달이고, 이렇게 조달된 재원을 잘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부서와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배분 과정을, 이걸 이제 재원 배분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산 편성의 절차를 한번 보면, 법인 및 시설의 그 예산 편성 지침서가 있어요. 이걸 작성을 하고, 법인은 예산 부서에서 하겠죠. 회계연도는 개시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예산 편성 지침을 법인 시설에 통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거고, 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산안이 이제 확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의결하는 것은 법인이사회고, 그리고 이제 예산안 편성 완료 시까지 기한되어 있다는 거. 의결된 예산안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면 시장, 군수, 구청 제출해야 되고, 이건 법인의 대표 이름 해야 되겠죠.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계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모형인데, 뭐 여러분들은 행정론을 배우니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수립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정안에 따라서 품목별 예산, 성과주 예산, 계획 예산,
영기중 예산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품목별 예산이라는 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편성한 예산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전년도 예산이 분명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 계정별로 구입, 품목별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통제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 통제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고 회계에 용이하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는 것은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산 증대의 정당한 부여 근거가 희박하고 결과나 목표 달성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품목별 예산의 예인데 2016년도에 어떤 특정 사회복지적 급여가 예를 들어서 8,650만 원이다. 그럴 때 조금 급여를 높여서 9,082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임차료는 작년도가 동일하다. 공과금 관리비는 약간 좀 올라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품목별 예산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도표해본 16년도는 1억 7,74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2017년도는 1억 8,607만 원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성과주 예산인데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을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 프로로 나누고 각 프로그램의 단위 원가 업무량을 계산해 편성한 예산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 이제 과정 중심 예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그래서 예산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을 아주 중요시하고 관리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다.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고 자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예산 통제가 어렵고 비용 산출의 단위 설정과 비용 책정에 어려움이 있고 좀 효과성이 좀 무시가 된다. 이런 게 단점이죠. 그러면 성과주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예산이 있겠죠. 성과주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참고로 좀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그 다음 기획예산이에요. 기획예산은 일단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별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또는 목표 달성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계획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라는 것. 장점으로는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단점으로는 결과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과정을 상당히 무시한다는 것이고요. 권력과 의사결정이 중앙 집중화되는 경향이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의 경우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1차년도 탈병기금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2차년 노령 빈곤 해결을 해서 세우고 3차년 농어촌 빈곤 해결을 해서 4차년 도시 빈곤, 또 5차년도는 형평조세 개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기준 예산인데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 또는 신규 프로 정당성을 매년 새로 마련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경쟁적 기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해요. 특징이라고 하면 매년 프로그램 목표와 수행 능력을 새로 고려해 준다는 것이고
사업의 비교 평가에 기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의사결정 기능이 강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다. 장점으로는 예산 전략과 프로그램의 쇄신에 좀 기여한다는 것이고, 재정 운용과 자금 분배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단점으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정치적, 심리적 요인이 무시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예산 집행이에요. 수립된 예산 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예산 집행이거든요. 수익과 지출에 관한 단순한 관리나 통제를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통제하고 프로그램 통제하고 인사관리 통제, 산출 통제, 관리행위 통제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개념과 원칙, 수익과 지출 결사된 내용을 조금 체본화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요, 예산회계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세입, 세출, 예산이 담고 있는 정책 목표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필요한 수익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는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개별화 원칙, 강제 원칙, 예외 원칙, 보고의 원칙, 개정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의미의 원칙, 관리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인데, 이것도 아마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이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입과 지출인데, 수입은 모든 세입 예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서 말하는 수입원은 정부보조금, 이사회 부담금, 법인의 수익 사업금, 또 외부 단체 지원 보조금, 일반 성금, 기부금, 일시차익금, 은행이자 이런 것이 모든 수입이죠. 그 사회복지조직 수입 절차는 물품 판매 수입이나 공사의 경우 채무자 수입 발생의 원천,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며 서면으로 채권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수익금을 수납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은요, 채무 이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현금을 이제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조직 지출행위는 지출결의서를 이제 만들고 시설장이나 법인 대가 또는 상급 결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또 소액 경비 같은 거는 100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 이제 지출한다 그런 것이고, 지출 의결세의 금전을 지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 간이 세금 계산, 영수증들 반드시 교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한회계 연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지출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예산 과정이 이제 마지막 절차라는 것이고, 이 사회 의도대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결산 결과를 다음의 예산에 반영하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 세입, 세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 군수구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을 때는 20일 내내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공고를 해야 되고요. 법인의 대표이사도 해당 법인의 시설 및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공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계 부분인데요. 재정적 거래를 분류 기록을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 표준화된 방법이거든요. 회계 활동으로는 기록 업무, 정리 업무,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외려 재정보고 작성한다는데 회계연도 말에는 1년치죠. 1년분의 수입, 지출 현황을 알 수 있는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이사에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이제 그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또 기부금도 받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단계인데 회계감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수익과 지출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회계 기록자가는 제3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감사인데요. 감사는 방해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할 때는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법인은 이사에 보고도 해야 되고 재산 상황이라든지 업무 집행에 관해서 부정이 있다든지 불미스러운 점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로 분류를 하고요. 내부 감사는 조직 내부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다른 중간 측이 행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 감사는 조직 외부의 전문 회계기관, 회계사 또는 정부의 업무 감독부가 행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대상 조직에 따라서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에 대한 감사,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조직 감사로 구분을 하고요. 정부 기관의 감사는 정부의 감독 관청 및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고, 법인의 감사는 법인이 지정한 외부 회계기관이나 정부 감독 관청이 하는 거죠.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적인 감사는 당해 법인, 외부 회계기관이나 감독 관청에서 회계 감사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규모의 경제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알아서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소득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는 공공구조라는 거예요.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뭐 연금으로 하면 국민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노인장기보험 이런 것들 다 사회보험 방식인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세대 또는 위험이 발생한 세대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공적 구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개인을 도와주면 이건 사적 구조라고, 국가가 개인을 도와주면 이제 공적 구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제가 공공구조 가운데는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당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험법이 있거든요. 그 해당되신 분들이 현금이나 현물로 받기도 하고, 또 의료 관련된 의료보호증을 받아서 의료 혜택을 받게, 이렇게 다 공공구조의 형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다시 분류하면 직접세, 간접세가 있는데요. 직접세는 누진세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세금제인데, 뭐 예를 들어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간접세는 이제 평등세거든요. 대표적 부가가치세예요. 어떤 물건을 사든지 그 물건과 10%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고해서 국가 재정에 쓰거든요. 이런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담배 같은 국가 전매 사업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인삼 같은 경우도 전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간접세 같은 경우가 여러 제도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휘발유, 또 경유 넣는 차, 가스 넣는 차인데 여기 상당수가요 각종 세금으로 내겨져 있어요. 지금 이제 시세로 휘발유, 제가 휘발유차 몰고 있는데 뭐 1260원 하는데 거의 뭐 5, 60%가 세금으로 이렇게 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간접세다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부세가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데 보통 교부세는 용도를 지방당 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특별교부세는 지정 용도 외에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면 국민연금은 보험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초연금은 세금을 하는 것.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이고 기초연금은 공동구조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보편주의 복지고요. 기초연금은 선별주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주의 사회복지, 선별주의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정리할게요. 국민연금은 보험가입자이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상자들에게만 주는 그런 연금이다. 그래서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제 품목별 예산, 성과주 예산, 기획예산, 영기준 예산 그런 날에서 앞에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